금목걸이 가지실래요? 좋지. 금값도 비싼데 요즘에. 그니까 내가 이제 간지러. 뭐가 간지러? 목걸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니? 씨발 한 상품이냐? 아토피 있거든요? 정말 걱정된다, 리아야. 빨리 낫길 바랄게. 실해주실 거예요? 빨리 낫길 바랄게. 정말 걱정된다. 19년째 가지고 있거든요? 저런. 네 거야 와서. 써 빨리. 가리라는 거야 지금? 합시다. 189페이지고 역시나 전체 내용 위주로만 설명하고 필요한 거 위주로 줄만 좀 그을 거고요. 그렇게만 해도 이게 5개에서 난 어제 한 30분 일찍 마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업 끝나니까 11시 40 몇 분이더라고. 빨리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박완서 선생님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인데, 박완서 선생님 시작부터 얼굴이 웃긴가 봐요. 시작부터 이게 지랄병을 해버리네. 너무 웃기겠다. 왜 이런가? 아씨, 멍청하면 옮을 것 같아. 중간으로 좀 가야겠다. 짱나노. 박완서 선생님은 16년도 남옥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역시나 뭐 수능에 현대소설이 연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부터 이야기해보면은 전쟁 이후의 분단 상황까지라고 봐야 되고, 오늘 보는 대부분의 뭐 현대소설 주제가 좀 다 그렇죠. 뭐 전쟁, 산업화, 뭐 근대화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데, 역시나 이것도 전쟁 이후의 삶이고, 전쟁 이후의 삶 중에서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막 자리 잡고 좀 살려고 하니 그 이념의 대립이 그냥 살고 있는 소시민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줬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제약을 받았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 해보면서 인물도 정리를 또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오려면은 나 등장해야 돼요. 나. 여러분들 인물도 딱 그려보십시오. 나 동그라미 딱 쳐서 그리시고, 제목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라고 나오잖아. 이 소설에 나오는 나가 틀니를 착용하거든요. 근데 이 틀니를 차고 있을 때, 입안에 틀니를 넣어놨을 때 한 번씩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 그래서 그때마다 답답함에 틀니를 빼고, 그때 잠깐 해방감을 느끼고, 그런 틀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게 나고요. 나랑 여기서 사실 여기 내용에서도 마찬가지고, 글 전체에서 대립 관계라기보다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게 설희 엄마입니다. 설희 엄마니까 당연히 자식 이름이 설이겠죠? 근데 설이가 어떤 애냐면 아파. 지체장애 딸이야. 그래서 설희 엄마 소원이 뭐냐면 빨리 미국 가가지고 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미국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남편이 직업이 뭐냐? 화가야. 유명하지 않은 화가.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딸의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보험회사 취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딸이랑 같이. 나는 단순히 틀니만 끼는 그냥 그런 아줌마냐?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틀니가 나중에 제목에도 있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오빠가, 내가 아까 배경이 뭐라 그랬어? 6.25 전쟁이랬잖아. 6.25 때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의용군으로. 그러고 나서 월북해버립니다. 북한 사람이 돼. 본인이 선택한 거지. 그리고 나는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도 있어요. 가장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이 어떤 게 생기느냐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랑 설이 엄마는 둘 다 아픔이 있잖아. 설이 엄마는 지체장애 딸이 있고, 나는 월북한 오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아픔이 있어서 좀 빠르게 친해집니다, 서로가. 그래서 서로 모여가 만나가지고 아픔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이런 사이였는데, 한참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전쟁 끝나고 내가 이제 막 자리 잡아서 살려고 하니까 어느 날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싹 다 잡아가. 엄마까지 포함해서 싹 다 잡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 오빠가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가서 월북하고 나서 열심히 북한에서 교육받더니 이번에
간첩으로 난파될 예정이다. 그런 소식이 있다. 난파 간첩이 된다더라. 그럼 니들 어떡할 거니? 이렇게 막 떠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빠고 자식고 간에 내가 지금 이제 막 좀 먹고 살만하게 터전을 마련해놨잖아. 그래서 벌벌 떨면서 당연히 오면 제가 신고해야죠. 신고도 할 거고 자수를 권유할 겁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간첩이 돼서 난파되고 나면 집을 제일 먼저 찾아갈 테니까 그럼 꼭 좀 오빠를 설득해가서 자수를 시키던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오빠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그 공포감. 그래서 발발발발 떨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엄마가 밖에 어떤 40대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듯한 소리를 듣고 분명히 이거는 틀림없이 오빠가 내려왔는 걸 거다 해서 막 틀니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이때부터 오빠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소식이 들리니까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남편이 이 처남이죠. 처남이 간첩이라는 소식 때문에 승진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거 참아 못 참아.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아내의 오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승진이 실패됐잖아. 그래서 맨날 집에 와서 폐악질 부려 막 LA C8 막 이놈의 짓구서고 이렇게 돼. 그래서 나는 그 남편의 폐악질에 지쳐서 이거 이혼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생겨요. 그래서 설이 엄마랑 더 가까이 지내겠지. 만나서 그런 고민도 토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그러던 와중에 설이 엄마가 내 남편이 일이 잘 풀려서 나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다고 이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집에 와서 틀니 때문에 내 잇몸이 주저앉을 것만 같은 큰 고통을 느껴요. 틀니로 인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또 해서 틀니를 좀 뽑아버려. 뽑고 나니까 딱 개운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 이제 좀 살겠다 이런 기분을 느낀다고요. 그때 마침 바깥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 엄마랑 40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둘이 막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이 다시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나 지금 틀니 꼈어 안 꼈어? 안 꼈잖아. 그런데 왜 고통이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사실 틀니 때문에 있는 고통이 아니고 보면 여기에서 남편의 승진이 실패하는 것 그리고 이 설이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사회적인 제약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제약이 있고 이 사회적 제약으로 나도 남편도 모두 고통받고 있잖아. 이런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설이 엄마 미국으로 떠나니까 더 이상 사회적 제약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지. 그런 설이 엄마를 나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야. 선망했던 거지. 그래서 나의 고통은 나의 이 틀니로 인한 이 고통은 사실 진짜 틀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제약 그리고 이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설이 엄마를 향한 선망, 질투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팠던 건 진짜 틀니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사회의 문제 때문에 사회의 제약 때문에 나는 아파왔던 것이다. 실제로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 찾아왔던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아저씨는 오빠가 아니었어요. 그냥 책 파는 아저씨였어. 동네에서. 그 똑똑해서 혹시 책 한 권 사실래요? 하는 책팔이 아저씨였는데 나는 그것을 오해해서 벌벌 떨었던 거지.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보시면 이 소시민들이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갔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중략 전부분을 좀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간첩이 된 혈연가는 상봉이 몰고 올 사건의 당면이 두려운 나머지 18평 블록 집 속의 안일이 소중한 나머지 어머니와 나는 마녀보다도 더 잔인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랜만에 오빠를 만난다는 게 지금 행복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뭐가 무서워? 18평 블록집의 안일이 훨씬 소중했다는 거야. 이 18평 블록집은 이 소설 안에서 나오는 나의 소시민적인 삶을 말하거든요. 전쟁 후에 내가 겨우 만들어낸 이런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게
훨씬 두려운 거야. 오빠를 만나는 행복보다. 그래서 이 오빠를 만나는, 오랜만에 만난다는 행복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 또 뒤에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조금 읽어보면, 끝부분에 좀 가보면요. 이거 보세요. 엄마가 이제 그 40대 아저씨랑 막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고 내가 혼자서 막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이건 틀림없이 오빠다. 내가 나가가지고 이 새끼 때려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확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들어오시거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거야. 아이고 막 끈덕진 사내가 다 봤네. 월부책 사라고 얼마나 쪼르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우리 집 찾아온 그 남자가 난파된 간첩인 오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책팔이 장수였구나 를 깨달으면서 내가 여기 보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것이 펄펄 뛰지 않고도 못 빼길 것 같은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히 있다. 뭔데? 내 입속에는 빼버릴 틀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더욱 절망을 느껴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비로소 나는 깨닫습니다. 여태껏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삼중으로 나는 기만하고 있었어요. 뭘? 내 아픔은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뭔데? 나는 설이 엄마가 부러워서. 왜 설이 엄마가 부러운데 미국 가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이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를 향한 나의 선망, 나의 질투로 엄청 아팠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 요 부분에서 이 글이 말하고 싶었던 것, 우리 소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사회적 제약과 없어진 자유, 이런 것들, 선망과 질투,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내가 통증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봐야 하는 이 189페이지의 박완서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문구의 해벽. 자, 이문구의 해벽 제목의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벽이라고 하면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해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돌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면은 돌담이야.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당연히 그냥 돌담 이런 의미로 이 제목 해벽을 쓴 건 아니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대소설 뭐 빠질 수 없는 소재죠. 근대화의 변화 속에서 어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문구 선생님 수능에 뭐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관촌수필이라고 수능에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03년도, 10년도, 18년도. 그래서 이문구 선생님은 수능에 무려 3번이나 나온 현대소설 작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 어촌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인물이 여기선 조라고 나오는데, 조. 이름은 조등만입니다. 조등만. 사실 이 글이요, 조등만이랑 이 지금 실려있는 요런 수록 부분에서 주요 이제 대립으로 보이는 인물이 오라고 나오거든요. 오. 이의 이름은 오갑성인데, 사실 글 전체에서, 이 소설 전체에서는 조등만이랑 오갑성의 대립 관계가 주요 갈등이 아니긴 합니다. 주요 갈등은 이 어촌을 지키고 싶은 조등만과 그것을 지킬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맞서 싸울 수 없이 불고 있는 이 근대화의 바람, 이거라고 봐야 돼요. 이 조등만이 맞서 싸우고 있는 건 근대화의 바람입니다. 이 근대화에 편승하는 인물이 사실 그냥 이 오갑성인 거지, 이 둘이 갈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포고시거든요. 이 사포고세 조등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안에서는 어업조합장으로 나옵니다. 어업조합장. 시골 출신들이 여기 아무도 없을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름 이 특히 어업에서 조합장이라고 그러면은 좀 알아줘. 왔다야 왔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어업 조합장인데 하는 일이 사리사욕 챙기느냐? 전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자기 배불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뭐냐? 사포고세 번영. 이것만에 관심이 있어.
이것만이 관심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까지 하는 사람이냐면 사포곳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우는 사람이야. 무슨 고등학교를 만드냐? 수산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니까 말 그대로 이 사포곳이냐 들어봤죠? 호미곶, 제일 가까운 곳 호미곶. 그 포항 가면 손 요렇게 있는 호미곶. 항구로 쓰이는 곳인데 여기에서 다들 항구니까 어업에 종사하고 그 어업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한, 지금으로 치면 실업계 고등학교죠. 실업계 고등학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잖아. 이게 이제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또 한번 변형된 교육의 방식이기도 한데, 생각해봐.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갔어? 전두환 대통령 어디 나왔어? 대구 공고. 옛날에 공부 잘하면 어디 나갔냐? 공고 갔어요, 공고.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또 인문계로 바뀌었잖아. 근대화가 되면서 또 바뀐 건데, 역시나 수산고등학교도 이 소설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근대화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글 안에서 오갑성은 이제 근대화에 편승하는 인물이라 그랬잖아. 편승하는 인물이라서 이 사람이 이제 조등만 지치고 뉴어업 조합장이 돼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조등만은 학교도 세우고 그냥 말 그대로 다시 말했지만 오로지 사포곳의 이 번영만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계속되는 여기 지금 근대화라고 써놨는데 추가적으로 좀 써보면 산업화 다 포함이죠. 근대화 안에 산업화, 근대화, 뭐 도시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겠죠. 노력이 계속 무너져. 그 와중에 이 사포곳이란 마을에 뭐가 생기냐면 미군 부대가 들어옵니다. 미군 부대. 근데 당연하지만 미군 부대가 들어왔으면 미군이 원하는 무언가들이 그 주위에 생기겠죠. 주요 고객층이 미군일 거 아니야. 미군한테 뭐 김치찌개 팔고 동태탕 팔 거냐?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이 근대화가 다가오게 되겠죠. 그 동네에. 그러니까 사포곳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근대화라는 바람이 굉장히 빠르게 불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등만은 불안하다고 느껴요. 왜 불안하다고 느끼냐면 사실 동네가 근대화되면 근대화돼서 더 이상 항구로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실제로도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이상 항구로서 기능을 하지 말고 그 바닷가에 모래를 비워서 땅을 메우자. 그거 뭐라 그러지? 간척사업. 간척사업이 시행이 돼. 사포곳에. 간척사업이 진행되면 항구로서 기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물고기 잡아서 살고 있었던 조등만을 포함한 영세 어민들은 살 길이 있어 없어? 없어지죠. 얘네 할 게 없어져.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포곳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 조등만이라는 사람이 옛날 어업장이니까 이 영세 어민들이 가가지고 부탁을 해. 우리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간척 사업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됩니까? 조가 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세 어민들이 가서 막 부탁을 해. 왜냐면 간척 사업으로 먹고 살 수가 없거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간척 사업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조등만이 영세 어민들에게 하는 말이 참 슬픈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시류를 거스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시류를 거스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류는 뭐겠어? 시대적 흐름을 시류라고 하잖아. 지금 불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뭐다? 산업화, 도시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번 희망을 놓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봅시다 해서 영세어민이랑 조등만이 같이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은 하는데 그 뒷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소득이 역시 변변치 않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굉장했다면 여러분들도 꿈이 여기서 뭐 농부가 되고
어부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이 있겠지? 근데 여기 아무도 없잖아. 장리망부름 끝에 다 사자잖아. 화이트 칼라. 앉아서 펜 굴리는 사람.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시대적 흐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소득이 변변치 않아지니까 결국 조등만은 크게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으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이 근대화로 인해서 몰락해가는 어촌의 풍경을 그리는 게 이문구의 해벽인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지금이 50분 다 돼가니까 먼저 숨 좀 돌리고요. 들어와서 남아있는 세 가지 같이 한 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망이랑 세 개만 더 하면 되거든요. 미망, 눈이 오면, 그리고 11강에 있는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까지 좀 쉬다 와서 1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쉬다 오세요. 너희랑 수업하고 나면 한 4타임 뛰는 것 같아. 힘들어. 피곤해. 근데 조용한 거 안 좋아하잖아요. 조용한 거도 별로긴 해. 하자! 빨리 하고 빨리 마치는 게 좋잖아요. 합시다. 197페이지. 물 뿌릴 거. 그렇잖아. 그럼 근데 반말이지 않나? 대답했잖아. 고마워. 애들한테 한 말이에요. 애들한테 한 말 아니에요. 이거 근데 누가 애들한테 말해? 내 얼굴 쳐다보면서 대답했잖아. 아니 뒤에 뭐 이렇게 하냐고. 보이죠. 그래가지고. 대답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내 눈을 쳐다보고? 선생님 좀 누구처럼 쌤한테 그런 반말 안 해요. 그렇게 걔는 아예 존댓말 자체를 까먹은 것 같더라. 안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너한테. 아 진짜 누구냐? 미치겠어. 네가 많이 드셨는데 내가 많이 드셨는데. 자, 미망. 제목 의미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미망이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음이거든요.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냐 나? 그니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근데 이 앙인 줄 알았거든요. 이 앙. 봤어, 1시간 걸리겠다. 아우 씨발 말이 존나 많네 그냥. 쓰라고. 집에 좀 가자고 빨리 하고. 지금 쌤보다 많이 적었어요. 미안. 내가 늦었구나. 잊을 수 없음. 이게 이제 미망의 사전적인 의미고, 이게 이제 쓰신 분이 김원일이잖아요. 김원일 작가가 요 대구 그 동성로 가보면은 생가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셨고요. 잘하셨는데 실제로 김원일 작가의 아버지가 좌익 활동하시다가 몰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사는 게 쉽지가 않지. 아무래도 우리는 또 공산주의가 싫어요였기 때문에 떠나버려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건 뭔데? 라고 해보면 전쟁의 아픔, 또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 글 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빠가 이제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 그게 따지자면 이념의 대립 때문이죠.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가족의 상처. 이것이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이 글을 읽어보면 뭐 중간에 보도연맹 가입증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잠깐만 이 부분만 읽고 내가 저 전체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다 썼지? 이거 지워도 되지? 아니 대답했는데. 피곤해. 짓궂어라. 어디까지 갔나? 스트레스 받아서 글을 못 읽겠네.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할머니랑
엄마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는 계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아들내미가 아빠란 말이지. 그 아빠랑 결혼한 게 나의 엄마고, 근데 아빠가 좌익 활동을 계속 하니까 관찰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엄마가 좀 같이 있자. 맨날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집 막 지지고 볶고 하니까, 아빠 찾아내라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좀 같이 있자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싫어 이렇게 해서 떠나요. 고모 집으로. 그 장면이 나오고,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텐데, 여기 나오는 이 보도연맹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도연맹인가 뭔가 거기에 가입해서 겨우 안 댕겨도 되는 살 길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이 보도연맹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고, 보도연맹, 이게 이제 정확히는 보도연맹 가입증 이야기가 또 뒤로 나올 텐데, 이 연맹이 하는 일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활동을 하거나 좌익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왜 좌익이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왜 별로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왜 좋은 건지를 교육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 것도 맞지만 그게 되는 거죠. 보도연맹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좌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 명단을 딱 적어가지고 감시하고 관찰하고 이놈들 뭐하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보도연맹이고, 이제 좌익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는지 맨날 지지고 볶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 보도연맹 가입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 정신 차리고 이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를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면은 좀 덜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괴롭힘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아빠는 보도연맹에 가입한 이후로 진짜로 좌익 활동을 하던 그 마음을 접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뒤에서 준비 잘하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북한으로 넘어갔다, 고 추정해요. 전체 이야기를 표를 그리면서, 인물도를 그리면서 좀 해보면, 일단 나가 나와야 될 테고, 여기서 사실 주된 정서가 나를 따라서 읽어야 되느냐고 하면은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를 낳아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의 여자 형제죠. 나의 입장에선 고모지. 가족관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주된 이 대립관계는 엄마와 할머니의 대립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의 역할은 뭐냐면 이 둘의 이 대립을 항상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중재. 좀 그만 좀 싸우세요,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 그러면 개개인의 삶을 좀 이야기해보면, 제가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노동운동 그리고 좌익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이 좌익운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맨날 감시를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도연맹을 가입해가지고 정신을 차린 줄 알았으나 6.25 이후에 사라집니다. 실종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북으로 넘어갔을 거다, 엄마 생각은 그냥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6.25 때 없어진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가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나와 내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아빠가 보도연맹에 가입해가지고 정신 좀 차리려고 했다가 어디 또 6.25 되니까 없어지고 했던 이 과정 안에서 할머니와 엄마는 갈등하게 돼요. 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주지 않고 고모 집에 가가지고 숨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상당한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또 이 글에 보시면 이 부분 봐봐요. 어머니는 젖먹이 어린 나를 안고 밤이면 밤마다 공포에 뜨면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기 일쑤였고, 여기 보시면 내가 니를 얻고 시누이 집에 가서 너가 할매한테, 이 할매가 누구냐면 이거죠. 할머니한테 울면서 애원을 했대. 제발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있자. 근데 시도 안 먹히더라. 순사도 어디 거기만 가는 줄 아나. 여기에도 성모 여동생 집이라고 여기도 자주 와서 분탕을 치니까 나는 니 딸 안 갈란다 라고 누가 말했다는 거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난 니 딸 안 갈란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더 어머니 입장에서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같은 며느리가 이 집 귀신 되려고 간택되는 바람에 멀쩡한 서방도 죽고 자식까지도 좌익에 미친 빨갱이가 됐다고 나발을 불고 다닌 할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외롭고 힘든 어머니는 할머니의 이런 말 때문에 더 힘들고 외로웠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는 할머니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미워하게 된 계기, 원인들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현재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고모가 모시고 살았는데 고모 집에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모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랑 살고 있는 집에 할머니를 맡기게 돼.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더 심화되겠지. 안 그래도 서로 미워했는데, 서로라기보다 엄마가 할머니를 특히 더 미워했는데 같이 살게 되니까 맨날 싸워. 그래서 내가 그걸 항상 옆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져요. 내가 회사 출근해 있는 동안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허겁지겁 가는 길에 엄마를 마주쳐.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인 거야. 그러고 나서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손에 봉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 봉다리. 그 봉다리 안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갈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내내 뭐 미워한다 어쩐다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 해드리려고 엄마가 갈치를 사오고 있었던 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전체가 이런 이념의 대립 때문에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같이 살면서 정부치고 살려고 좀 노력해도 옛날에 그 일이 미망이 된 거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할머니 모습이 생각하면 또 밉고 또 부어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도 좀 잘해볼까 싶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은 할머니도 다들 젊으시죠? 생각해보면 저의 할머니 뻘들이 바지에 주머니 말고 바지 안에 고무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런 주머니, 복주머니 같은 걸 항상 달고 다니셨거든요. 바지 안에 넣는 거야. 거기 기중품을 항상 넣으셔. 우리 할머니는 이제 포켓도라 그래요. 포켓도. 아마 포켓의 일본식 발음인 것 같아. 할머니는 포켓도라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돈이랑 주머니 있으면 잘 흘리니까 그거 넣어 놓으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유품 정리하려고 그 포켓도 안에 딱 봤더니만 이제 아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빠의 조그마한 사진이 들어있는 보도연맹 가입증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잃어버린 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거지. 역시나 할머니 또한 아들내미를 어떻게 미망하시는 거지. 잊을래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사진을 보고 언제쯤 우리 아들 다시 볼 수 있을까 내내 생각하면서 기다리다 돌아가시게 됐다. 이런 내용이 김원일 작가가 쓰신 미망입니다. 김원일 작가는 수능 특강에 최근에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당 깊은 집이라거나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만 하거든요. 물론 좀 장편이긴 해도. 김원일 작가 본인이 겪으셨던 일이라서 되게 실감 나기도 하고, 그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대구라서 가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진짜로 마당이 있는 여러 명이 새들어서 살던 집에서 본인이 살았던 기억 가지고 소설을 쓰신 거고, 베스트셀러도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해줘도 아무도 처 안 갔다 오시겠죠? 있다고 그냥 놀러 간 김에 뭐 동성로 갈 일이 뭐 있겠나.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웃자든지 생기면 가보십시오. 다음 해보겠습니다. 임철우의 눈이 오면 202쪽. 임철우의 눈이 오면이고, 요거는 전체 내용도 한번 보실만 할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요거는 기출 내역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수능 특강에서는 기출 내역이 없는 현대소설이 오히려 좋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이 오면이 뭐 연기되겠느냐 생각하면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너무 좀 쉬워요. 인물이 복잡하지가 않고요.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찬우고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분은 그의 어머니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찬우는 생계 책임지면서 서울살이 하는 사람. 서울살이를 한다는 건 당연히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뭐 여기 살면서 뭐 대구살이, 하양살이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 그치? 여기 고향이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살이 하는 사람인데 회사에 사표 내고 엄마랑 고향인 꼬두매로 갑니다. 고향인 꼬두매를 갑자기 왜 가냐? 회사 사표 내고 엄마가 치매거든. 근데 엄마가 치매 걸리시고 나서 계속 그래. 우리 꼬두매 가자, 꼬두매 가자 이래요. 꼬두매를 그리워하시는 거지.
꼬두매를 그리워하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짜고짜 꼬두매로 향합니다. 근데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도 산업화거든요.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이 대충 유추가 되죠. 내 고향 꼬두매에 갔더니 내가 생각하던 꼬두매의 모습이 없어진 것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거기가 꼬두매라고 불렀던 마을이라는 것조차도 몰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거지. 그래서 그 고향에 가니까 원래 있어야 될 이 흙바닥이 전부 다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고,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 높은 아파트로 변했고, 심지어 거기에 우리 아버지의 산소를 공동묘지에 썼었는데 그 공동묘지 자리도 전부 다 높은 빌딩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 산소는 어디 갔냐 이거지. 그리고 엄마도 치매 걸려서 꼬두매 가자 해가지고 엄마랑 손잡고 왔는데, 엄마도 꼬두매 왔지만 자꾸 찬우한테 찬우야 꼬두매 가자니까 여길 왜 안 넣어 막 이래. 엄마도 알아볼 수 없는 동네가 된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아버지 산소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찬우가 다방에 앉혀놓고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산소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는 사람들이 모르지 얘? 이렇게 된 거지. 그 이야기 한참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에 엄마를 찾으러 돌아오니까 다방에서 엄마가 없어진 거야. 치매니까 어디로 가신 거지.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기 위해서 다방에서 나가가지고 이 글에서 잣고개라는 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글쎄요, 꼬두매라는 동네는 모르겠지만 잣고개는 저기 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꼬두매라는 동네가 없어졌다기보다 거기를 꼬두매라고 불렀던 사실조차도 너무 예전인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이고, 옛날에 불렀던 잣고개라는 지역은 아직도 잣고개라고 부르는 거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가 다방에서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 엄마를 찾기 위해서 호닥닥닥 뛰어가는 그곳이 바로 잣고개입니다. 잣고개를 향해서 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눈을 막 헤치고 간단 말이야. 전체적인 내용 같이 한 번만 보면요. 지금 사직서 내고 엄마 모시고 꼬두매로 갑니다. 요 뒤에 이야기는 중략 이후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도착을 했어. 엄마랑 같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는 꼬두매라고요? 그런 동네는 처음 듣는데요. 일단 너무 변두리고 명칭이 바뀌었을다고 모른다고 애써 믿으면서 그가 다시 잣고개 거기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꼬두매란 동네는 모르지만 잣고개는 저기 있잖아요 하고 가는데 여기 봐봐. 막상 사내가 전혀 낯선 곳에 그들을 내려줬다 그러지. 거대한 아파트 건물, 고급 주택, 그것이 빼곡히 차 있는. 예전에는 뭐였던 곳? 예전에 논밭, 야산이 있었던 그 자리에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근대화의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랑 고급 주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엄마와 내가 생각했던 그 꼬두매의 모습은 없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밑에 부분도 좀 읽어보시면 6중한 고층 아파트 건물을 바라봤다. 그것은 그의 기억 속의 풍경과는 눈꼽만큼도 닮아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역시나 밑으로 좀 내려보면 공동묘지 자리엔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서 있었고, 이 공동묘지의 자리에 아버지의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묘지 위에 그냥 다짜고짜 아파트를 올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묘지를 이장을 하고 건물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장하기 전에 뭐 알아야 될 테니까 미리 당연히 연락을 줘요. 근데 난 이 고향이 한참 안 왔으니까, 서울살이 한다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묘지가 이장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던 거야. 오니까 이미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엄마가 이런 말을 해. 지금 꼬두매에 왔는데 엄마가 꼬두매를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 집에 가자니까 왜 여기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집은 꼬두매입니다. 꼬두매 가자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져. 여기가 꼬두매예요. 엄마 똑똑히 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조르시던 곳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라고 하고 싶지만 아픈 엄마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말한다고 해도 알아들으실 수 없을 테고. 그 밑에 보시면 공동묘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동묘지에는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고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야 된다는 후회, 죄책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엄마를 추우니까 다방에 앉혀놓고 가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 산소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뉴타운 아파트요,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을걸요? 근데 그거 왜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내가 공동묘지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 아이고 묘를 잃어버렸구나. 그거 신문에
분묘 이장 공고 냈었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하면서 새삼스럽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뭔 말이냐면 눈빛에 그런 게 있겠지. 저거 아버지 묘지도 제대로 신경 안 썼나? 뭐 이런 눈빛으로 바라봤겠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 없는 분묘라도 어디론가 이장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론 그랬긴 했을 건데 시장 가서 알아봐라. 근데 아마도 헛수고일 것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못 만나는데 죽은 사람 그 묘지 어디 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내가 허둥지둥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다방으로 가. 엄마를 찾으려고. 근데 엄마가 다방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눈을 뚫고 아마도 엄마는 그나마 남아있는 기억으로 그나마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잣고개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잣고개를 향해서 막 가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임초루의 눈이 오면 인물 관계가 굉장히 간단하죠. 전달하고 싶은 바도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난도가 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소설이걸랑요. 자, 김소진 선생님은 20년의 자전거 도둑이라고 수능에 갑자기 나와서 사람들이 엄청 방황 많이 했었던 작가기도 하고,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08년도 7월에 기출된 적이 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현대소설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서 수능에서 내기에 참 적절한 지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때까지 오늘만 해도 우리 얘들아 하면서 다 모였어. 산업화, 전쟁, 계속 이런 거 반복이잖아. 근데 이 소설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거 성장소설입니다. 성장소설. 그 점이 특별해요. 늘 나오는 뻔한 그런 주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주제부터 좀 써드려 보면요. 세상을 깨닫게 되는 유년기의 기억을 통한 정신적인 성장. 전체 이야기도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도 좀 해볼게요. 일단 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나는 재개발로 인해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또 이거 나오면 에이씨 또 재개발 또 산업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성장소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럼 여기서부터 뭔데? 과거회상인 거야. 과거회상. 자, 이 과거회상 부분이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거를 요 교재 요 지문 수업 준비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새벽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혹시 읽어봤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만 기분이 더럽기 싫으니까 같이 조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보면서 입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같이 읽을게요. 나만 기분이 나쁘기 싫어. 봐봐. 나는 이제 과거 이상하는 거야. 나는 낡은 털신 밑에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성큼성큼 무릎을 들어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9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 2번씩 푸드덕푸드덕 몸소리치며 오줌을 갈겼다.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막 부딪히며 뽑아내는 오줌 줄기가 원뿔형으로 딱딱하게 굳은 언똥에 둔탁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따스한 오줌 세례를 받은 언똥이 물컹물컹하게 녹아내리는 소리를 눈을 감고 지그시 듣다가 김이 되어 무럭무럭 코 속으로 파고드는 그 지린내에 코를 쫑긋거리며 돌아 나온 것까지는 좋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다만 상상만 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생짜증이 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저는 엄청 시골에 살았다고. 나 완전 두메산골 살았다 그랬잖아.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 경험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난 진짜 너무 시골에 살아서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야기해 줄게. 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일단 물을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야.
물을 내린 시스템이 아니라 밑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뚫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 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 이렇게 서는 구조야. 이렇게 서는 구조예요. 히히 오줌 발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똥이고 오줌이고 다 여기서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택이 쌓여요. 응가 스택이. 근데 응가는 어쩔 수 없이 중간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원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좀 더 높게 쌓이지. 근데 이게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언 거 같이 왜 얼었다고 생각하냐면 냄새가 좀 덜 나. 응가 냄새가 덜 나요. 이게 아시겠지만 요 밑에 있을 때는 당연히 좀 덜한데 차곡차곡 쌓일 거야 이거. 그 차곡차곡 쌓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응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뿌직한 다음에 슉 보덕인지 뿌직착 뿌직착 이거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야. 그럼 똥포 아저씨가 곧 와요. 이제 얼었어. 얼면은 내가 이제 밤에 가가지고 히히 오줌 발사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줌이 따뜻하지. 그러면 오줌이 여기에 이제 투두두두두두 하면서 오줌의 따뜻한 온기로 여기 있었던 응가가 살짝 녹아. 그러면 마치 내가 말했잖아. 겨울에는 냄새가 좀 덜 난다고. 여름에 상당하거든. 그러니까 요 녹은 만큼 김이 싹 올라오면서 코를 탁 찔러요. 그러면은 그쯤 되면 나도 오줌 거의 다 싸.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는 거지. 요런 구조입니다. 나는 이 기억을 갖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실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 입맛이 딱 떨어져. 이 끔찍한 기억이 나. 끔찍한. 그래서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막 사고로 미끄러지고 이러면은 사람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빠지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애가 죽어. 못 나와요. 이거 그 응가를 생각해 보세요. 응가는 고체도 액체도 아닌 그 무언가잖아. 그래서 애가 이렇게 쑥 들어가. 질식사예요, 질식사.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똥포 아저씨가 자주 올 수는 없잖아.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항상 이제 그 군대 전우조처럼 2인 1조로 세트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응가서 하면서 자꾸 내 동생한테 재유라 밖에 있지? 있지? 이거 계속 해야 돼, 무조건. 국룰이야. 내 동생 갈 때도 무조건 앞에서 앉아가지고 흙 존나 발로 차면서 아 있다고!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중요했던 건 아닌데 저만 기분 나쁘기 싫었어요. 기억하세요? 카레라이스 같은 그 이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얘가 응가 다 하고 나오다가 이제 내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생긴 농기구였을 것 같아. 이렇게 생긴 농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어두워서 잘못 밟은 거지. 그럼 얘가 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 넘어지면서 여기 있는 항아리가 항아리를 너무 못 그렸노. 강아지. 아씨. 좋아. 좋아. 느낌 있죠? 사람보다 항아리가 큰데요. 조용! 이렇게 딱 깨졌다 이거지. 그래서 깨졌어. 그래서 내가 히 이렇게 된 거야. 어떡해 해서 얘가 비상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깨졌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여기 보면 내가 지금 9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쓰는 거야. 내가 깨버린 항아리도 우리 집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엄마야 어떡하지 해서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그 깨진 항아리를 눈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숨깁니다. 깨진 항아리 숨겨. 그래서 웃음이 나지 지금. 그치? 좋아 이런 반응인 거야. 애가 집에 들어가니까 잠이 와 안 와 이게. 무서우니까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애가 어떻게 하느냐? 얘네 씨 가출을 감행해버려. 집을 나갑니다. 봐봐. 너희들 이걸 들으면 어때? 웃음이 나지? 애 같고 귀엽잖아. 그런 지점인 거야. 그런 지점. 이게 이제 얘한테는 이 항아리가 깨진 게 인생이 무너질 만큼 가출을 해야 될 만큼 무서운 일인 거야. 오케이? 이게 교육학과 혹시 가는 거 꿈인 사람? 이거 사범대학 갈 거다. 그렇구나. 만약에 가시게 되면 1학년 때 또 그걸 배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리 상태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뭐 정신의 1단계, 2단계 뭐 이런 게 있어. 뭐 레벨이 뭐 5단계 되면 성인군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 사춘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맞죠. 근데 내가 이 전체 지구의 주인공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에이 지금 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소하게 들어가 보잖아. 뭐 그런 거.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들이 차 안에서 왠지 지나가는 날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꼭 어디 나갈 때 뭐 화장을 꼭 하고 나가야 되는 성향이라거나, 예쁜 옷을 입고 가야 된다거나, 좀 꾸지리한 모습으로 하고 나면 남들이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어디를 나갈 때, 뭘 할 때 남들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 쓴다거나, 이게 이제 사춘기 학생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봐. 나이 한 40, 50 된 사람들이 어디 나갈 때마다 뭐 되게 풀 메이크업하고 예쁜 옷 입고 나갑니까? 안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귀찮아서일까? 단순히 깨닫는 거야.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몇 개 잤어요? 전 아직 40이 안 됐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야. 뭐 세상이 정말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항아리를 깨는 게 너무 무서워서 눈사람에게 숨겨놓고 가출을 감행할 만큼 무지막지한 자기 인생을 뒤흔들 만한 무서운 사건이었잖아. 너희들 나이에 쌤한테 찾아와서 공부 말고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한 상담 뭔지 아세요? 학원 찾아와서 저 누구랑 싸웠는데 걔랑 같이 수업 듣기 싫어요. 저 누구랑 다퉈서 그 반에서 같이 공부하기 싫어요. 이게 제일 많거든? 근데 이제 쌤들 성향마다 달라. 근데 이제 보통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좀 자상한 편에 들어가죠. 특히 채민쌤. 그러면은 그랬어 힘들었겠다 수업 하나 더 깔아줄까? 이런 편이고, 저는 이제 마음은 따뜻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서툰 사람이라서 마음으로는 그랬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표현은 지랄하네 씨발 일 공부하러 왔지 뭐 종목 지랄하러 왔냐? 겨들어가 씨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나이에는 친구가 내 인생이 진짜 전부잖아. 그럴 나이지. 친구랑 싸운 게 속상하고 다툰 게 내 인생 큰 뭐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막 오늘 누구처럼 학교 이렇게 째버리고 그럴 나이지만, 제 나이에 여러분을 바라보면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귀엽다. 저 나이 때 참 그렇지. 그럴 시기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사실 인생을 너 얘들아 졸라 크게 생각해봐. 니들 인생 오늘 친구랑 싸운 게 졸라 중요한 일일까? 나이가 지나가지고 저처럼 때 맞춰서 결혼도 못하고 남들 집 사고 이사 가고 할 때 대출하는 걱정이 큰 걱정입니까? 후자죠. 친구랑 싸운 거 뭐야?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엄마의 여동생 이모랑 되게 각별한 사이거든요. 이모를 만나가지고, 이모도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 근데 이모한테 이런 말을 했어. 진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애들을 보면은 와서 막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해. 너희들 인생 뭐 최대 고민, 이거 뭐 수시로 여기 넣을까요? 저기 넣을까요? 그 다음 뭐 최대 고민, 친구랑 싸워서 속상해요. 이런 고민을 해서 막 쌤 저 그래서 죽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만큼 귀여운 게 없더라. 저 나이 때는 그러니까 어휴 씨발 귀여워 이게 아니고 진짜로 저 순진한 고민이고 순수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도 저랬을 텐데. 이렇게 내가 이모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모가 나한테 묻더라고. 이제 네가 좀 어른이 된 것 같나? 이래서 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그런 애들을 보면 귀엽다는 마음이 든다는 게, 이제 어쩌면 나는 그들의 고민이 크지 않은 고민이라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아는 것 같다 하니까 이모가 뭐라 그랬냐면, 내 눈에는 아직도 네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50이 되면 30에 제가 있는 생각이 어리고 귀여웠다고 생각하겠죠? 그때는 이모는 또 7, 80이 됐을 테니까 50이 된 내 정신 상태가, 나의 성숙 정도가 이모에겐 여전히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신적 성숙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때가 되지 않으면 지금의 내가, 너희도 지금 마음속으로 다 컸다 생각하잖아. 이 정도는 다 컸지. 뭐 술도 한잔 먹고 담배도 한잔 피우고 다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다음이 있더라. 얘가 그래요. 이 소설 안에서 얘가 이걸 숨기고 나서 가출을 감행하잖아. 너희들 지금 생각해봐봐. 이거 너네가 만약에 그랬으면 가출까지 할 일이야 이거. 인생에 뭐 좌지우지할 만한 큰 일이 아니란 걸 아니까 방금 여러분들 웃었죠. 귀여워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가출까지. 너희는 얘네보다, 이 글에 나온 이 소년보다는 훨씬 성장한 사람인 거지. 근데 얘는 이제 그럴 때였으니까. 나갔다가 계속 나와서 뭐 어떡해. 배도 고프고 집에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이제 엄마한테 맞아 뒤졌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다들 각자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니까는 나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왔나 밥 먹으라 뭐 이런 의미죠.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내가 해서 그것이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고 느껴서 내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가 깨닫는 거야. 아, 생각한 것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한 단계 성숙을 이끌어낸 거지 얘가. 나한테는 이게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일이라고 느꼈지만 어른들에게는 사실 정말 별일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어린아이의 귀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의 일이었던 거고, 난 인생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얘가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갔더라? 재개발 때문에 이제 곧 사라진다 그래서 고향 산동네를 찾아간 거죠. 그 동네에서 뭐 창희 형이라고 하는 예전에 동네에서 같이 크던 형 만나가지고 형이 거기에서 이제 한 가닥 하고 있어. 그래서 형한테 대부분의 일을 위임하고 형이 알아서 좀 잘 해줘봐 이렇게 하고 글은 끝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창희 형이랑 이제 헤어져. 안녕 하고 가다가 얘가 이 글에서 이제 변이라고 해서 이제 응가가 마려워. 쉽게 말해서 갑자기 따잇 해가지고 못 참겠다 해서 지금 재개발 중이잖아. 동네에 사람이 없겠지? 아무 집이나 뛰어들어가. 들어가니까는 항아리가 있노? 장독대가 있노? 해가지고 갑자기 장독대에다가 해가지고 응가를 쌉니다. 장독대에다가 응가를 싸면서 우리 마을이 이제 사라져서 슬프겠노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 사실 나만 기분 나쁘기 싫어서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 변소 이야기, 똥 이야기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가장 원초적으로 그냥 웃기고 이랬던 거, 뭐 똥, 방구, 코딱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 말한다고 막 웃는 애들이 있는데 덜 컸냐? 너 아직도 똥, 방구 이런 거 하면 즐거워? 희한한 애들이네. 왜 웃지? 뭐 어릴 땐 그렇잖아요. 뭐 똥, 방구 뭐 내가 막 영경이한테 영경이 똥이야, 영경이 방구야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영경이는 막 울고 웃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영경이는 싫어라 너 다 늙어 빠지고 씨발 딱 싫어 이렇게 하겠죠? 빅맥 새끼가 돌았나 그렇게 하겠죠? 늙었으니까 상했으니까 이미 낡고 낡은 영경이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 하지만 어릴 때는 똥, 방구 이런 거에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 적 순수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또 느껴볼 수 있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굳이 똥으로 시작, 똥으로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도 좀 담겨있는 이야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길었던 현대소설이 끝이고요. 다음 주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동안 저희가 이제 진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문제 푼 걸 물어보려면 풀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난 모르는 게 없던데요 선생님 하시면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 집에 갑시다.